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자, SNS 한 뉴스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박정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할까요? 네, 정홍원 국무총리가 어제 오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친일 미화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회피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퇴장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SNS 이용자들은 총리의 조국이 어디냐고 비판했습니다. 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일제 침략이나 진출이라도 담 못한 정홍원은 본인이 총리가 아닌 일제 총독으로 생각하는 듯이라고 꼬집었고요. 네. 다른 이용자는 국가 간에 의심스럽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체 없는 종북보다 실체 있는 종일이 100배 더 위험하다라는 의견과 이미 이 사람은 사람으로서 생각할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무서운 사장이나 부모 밑에 있는 사람 보면 물 마시는 것도 허락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처럼 총리도 모든 것이 허락을 받아야 할 정도로 위축돼 있다는 것이 아닐까라는 분석도 보였습니다. 정 총리가 그랬다면서요. 질문지에 없는 내용을 질문해서. 네, 미리 질문지를 안 줬고 예.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 항의를 받았습니다. 일제가 침략한 거냐 진출한 거냐라는 것도 질문지를 받아야 대답이 됩니까? 네, 참 답답했는데요. 결국 오후에는 네. 침략이 맞다고 대답하긴 했지만 네. 오전에 제대로 답 못한 거는 정말 총리로서 네. 좀 그럴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가죠. 예. 네, 그저께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한 사육사가 호랑이에게 물려 중태에 빠졌는데요. 네. 이 사육사가 원래 26년 동안 곤충관에서 근무한 곤충 전문가였고 올해 초부터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맹수사에서 근무하다 변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SNS 공간에는 무리한 인사이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곤충을 더 잘하는 사람에게 왜 호랑이를 맡기는데 이건 우리 회사에서 빈번한 것 같긴 하지만 이라고 지적했고요. 예. 다른 이용자는 호랑이나 호랑나비나 같다고 보셨나 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외과 의사한테 파티션 시키는 급에 어이없습니다 라는 의견과 네. 대공원 측이 안전관리 미흡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어야 마땅한 건 아니겠는가. 네. 답답하다라는 트윗도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빈번한 일이라고 어떤 분이 올렸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가죠. 네. 올해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소득이 24,000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인데요. 전년 대비 5.9%가량 늘어난 24,044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우리나라 돈으로 2,548만 원 정도 되던데요. 예. 이 소식을 접한 SNS 이용자들은 도저히 실감할 수 없다는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그래봤자 서민들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얘기라고 지적했고요. 다른 이용자는 그 많은 돈 다 누가 헤쳐먹길래 내 손 안엔 땡전 한 푼 늘어난 게 없냐고 꼬집었습니다. 네. 국민소득 24,000달러지만 국민 세금으로 대기업에 준 혜택이 많았다. 허나 대기업들 번 돈을 취업 증진이나 산업 투자, 사회 환원한 게 아니라 내부 잉여로 쌓아 국가 예산보다 많은 405조다. 빚 좋은 개살구다라는 지적과 네. 피부로 느끼기엔 물가가 엄청 오른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2에서 3% 올랐다고 하고 국민소득은 늘었다고 하는데 살림은 더 쪼그라든 것 같고 어려운 경제용어로 설득하지 말고 그냥 피부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게 혹시 환율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제일 큰 이유가 환율입니다. 그런 걸 숫자 노름이라고 그러죠?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분노와 절망의 시대, 우울증 치료제가 필요하세요? 정치 때문에 시민들이 웃는 그런 세상을 바라세요? 변화하는 서울과 서울 시민의 삶. 정치가 즐거울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만나보세요. 오윤호가 묻고 박원순이 답하다. 정치의 즐거움 오마이북. 네, 어제 오후에 여야 대표가 회동을 가졌습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어제 오전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에게 전격적으로 대표 회담을 갖자 이렇게 제안을 했죠. 이 전국 정상화를 위한 대표 회담을 갖자고 제안을 해서 황우여 대표가 이를 받아들여서 어제 테이블에 앉았는데요. 여기서 김한길 대표는 특감과 예산안 문제 등을 논의할 4인 협의체를 구성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황우여 대표는 사나흘 시간을 달라
이렇게 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를 좀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왜 그 전국 정상화를 위한 대표 회담을 제안한 겁니까? 김한길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네. 지금 꼬일 대로 꼬여 있는 전국을 정상화해야죠.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모든 열쇠를 다 쥐고 있다. 이게 저희 국민들이나 야당의 판단인데 네. 대통령께서는 또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국회에서 합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 말씀대로라면 네. 국회에서 합의한다고 하는 뜻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네. 그 관련해서 새누리당 황운하 대표와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대통령 시정연설과 어제 제안은 상당한 시차가 있는데 왜 이렇게 뒤늦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가 꼬였죠. 예. 사실은 뭐 일단 대정부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대정부질이라고 하는 성격을 국민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야당이 그 정부에 대해서 아주 뭐 강력한 견제, 비판, 예. 문제 제기 이런 걸 하는 공간이잖아요. 예. 그런 공간에서 대화 제기를 하게 되면 야당의 칼날이 무뎌질 수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그 의중이 뭔지 진심은 뭔지 어디까지가 서로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될 시간도 좀 필요했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제 그 김한길 대표가 오전에 제안을 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아주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예. 혹시 이 청와대 기류는 사전에 좀 탐지를 하고 있었습니까, 민주당에서? 이미 국방부까지 나서서 일부 사제의 발언에 대해서요. 일부 발언에 대해서 예. 국방부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거, 예. 또 뭐 총리 나서고 예.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이게 정상은 아니죠. 예. 근데 대통령이 어제 한 발언을 보면 또 말미에는 뭐 또 그 발언을 반복하신 게 있어요. 예. 여야가 합의해 달라. 합리적으로 좀 일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은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제단의 이런 시국 강론과 관련돼서 미사 강론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과 여권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부분도 있기는 한데 또 결이 다른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는 건 분명해요. 그렇습니까? 풀 건 풀고 또 얼릴 건 얼리고 지금 그런 모양인데요. 네. 저희로서는 비판할 건 비판하고 풀어나갈 건 풀어나가야 되는 저희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제가 청와대 기류를 사전에 좀 탐지하고 있었느냐 여쭤본 이유는 뭐냐면 청와대가 이렇게 강경 기조로 계속 간다면 새누리당이 뭐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 대표 만나봤자 소용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드린 질문이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추측하고 예단해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 그렇습니까? 그거는 만나서 대화해보고 예. 제안해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새누리당이 어림도 없다. 네. politi기는 어림도 없다. 이랬으면 어제 바로 걷어찰 일이지 예. 굳이 3, 4일에 말미를 달라고 했을 이유도 없고요. 예. 또 어제 만나자고 하는 이유도 뻔하잖아요. 저희 예. 민주당이 지금 만나자고 하는 게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특검 특위에 대한 새누리당에 답을 달라 이러는 거였는데 네. 그걸 알면서도 만났고 또 제안에 대해서 말미를 달라고 했으니 네. 봐야죠. 예. 새누리당이 거수기 정당인지 아니면 국정 운영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분명히 지고 있는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건지 지켜봐야죠. 예. 그러면 하나 더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제단이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시국미사를 열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개신교 목사들 같은 경우도 12월에 또 열흘간 금식 기도를 한다고 그러고 또 이 진보 성향의 그 승려들도 그러니까 입장을 발표한다고 그러고 지금 종교계가 들고 일어나고 있는데 예. 자, 이런 상태에서 좀 더 추이를 보고 오히려 그것을 모아서 대여 협상을 할 때 협상력이 강화가 되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전국 정상화 이야기를 꺼내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점은 어떻게 그러면 말씀하시겠어요? 그것도 역시 너무 지나친 얘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 지금까지 민주당의 역할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 하시는 분들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서운해하고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그런데 예. 지난 몇 달을 한 적어도 6개월 이상을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 민주당이 장외로 나와서 이른바 국민 대국민 보고대회 형식의 네. 집회를 열기 시작하고 네. 또 원내 병행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졌고 또 그를 통한 국정조사가 가능해졌고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를 키워오는데 네. 진상규명의 목소리를 키워오는데 역할을 한 게 있다는 겁니다. 네네.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 자기 역할이 있고요. 네. 시민사회와 종교계는 종교계와 시민사회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시너지 작용을 일으키는 거지 어느 한쪽이 과하게 한쪽을 규정해서 가버리게 되면 네. 본연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건 있어요. 지금 바로 그 말씀이신데요. 시너지 효과인데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라든지 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공작을 밝혀낸 것은 민주당의 그 노력의 결과라고 누구도 그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문제가 드러났으면 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협상력이 강화가 돼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청와대는 강경기조로 계속 일관돼 왔었고 그러면 결국은 국민의 힘을 업어야만이 민주당의 협상력이 더 강화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시너지 아니냐. 근데 그런 점에서 좀 엇박자 낸 게 아니냐. 바로 이런 지적이거든요. 너무 디테일하게 상황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지금으로서는 이제 각각의 다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각의 시간표가 있고 공동의 보조는 각계 연석회의라고 하는 공간에서 네. 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공동의 요구가 있고요. 그 요구가 정치적으로 모아진 게 특검 아닙니까? 네네. 민주당으로서 그걸 해결해야죠. 예예. 그걸 해결하는 것이 맞지. 예. 종교계에서의 어떤 예정되어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시민사회의 연말 예정되어 있는 다른 프로그램 때문에 민주당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과연 이게 적절한 거냐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좀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김한길 대표나 민주당이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예산안과 연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연계했을 때 오게 되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말 그대로 부담스러워서 어제 그 대표회담을 제안하고 4인 협의체를 하나의 타협책으로 제시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분석은 한쪽 면만 본 분석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랬다. 네. 그런데 여당과 야당이 서로 견제만 하고 눈치만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흘려보냈다. 네. 연말 국회가 다가왔고 입법 처리와 예산안 처리에 대한 부담을 어쨌든 여야가 다 지게 됐다.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야당이 적극적으로 공세를 제기해서 특검특위를 받아라라고 얘기하고 네. 국민적으로 그 관심사로 띄우고 뉴스의 한 복판으로 밀어넣는 게 맞습니까? 저는 당연히 후자가 맞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여당이 몰려서 아무것도 결정 못하면 저거는 그야말로 거시기 여당이구나 규정할 수가 있고요. 국민적으로. 예. 그리고 나면 청와대로 바로 밀고 들어가서 청와대가 직접 대화하자.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국면이 열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국민적으로 제출해놓은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하는 문제를 네.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김한길 대표의 제안은 4인 협의체죠.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이 4명이 참여하는 협의체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근데 이 협의체에서 논의할 주제로 크게 3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하나는 국정원 개혁특위와 특검 문제를 논의하고 또 하나는 내년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세 번째로 기초단체장 이 정당 공천 폐지 문제를 논의하자 이렇게 3가지를 던졌는데 여기서 한번 이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새누리당이 4인 협의체 이 구성 제안을 받으면 일단 그 4인 협의체가 이 3가지 주제에 대해서 타결할 수 있는 시한을 정하는 겁니까? 안 정하는 겁니까? 글쎄요. 그건 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 3가지가 다 일정한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 일들이죠. 성격상 다. 네. 특위도 마찬가지고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일정한 결과가 나와서 입법 처리가 진행돼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또 법안과 예산안은 이미 예산안 같은 경우는 이미 정해져 있는 마지노선이 있죠. 기초 공천 폐지와 관련해서도 당연히 빨리 시급함을 요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시한을 그럼 더 좁혀서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4인 협의체 구성 제안을 새누리당이 받으면
그러니까 오늘부터 상임위 활동이 시작이 되죠. 네, 자, 상임위 활동 가동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안 처리도 그대로 그냥 쭉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받으면 예, 그러니까 4인 협의체 구성 제안을 받으면 뭐 국회가 중단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니까요. 네, 뭐 굳이 그 말씀을 안 하셔도 네, 국회는 가동되는 게 정상이죠. 그래요. 국회가 그러면 가동되는 게 정상이고 예, 그리고 의원 제안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네. 당연히 계속 가동돼요. 지금도 가동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도를 보면 새누리당 반응이 이렇게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뭐 특검 법안 무조건 받아라가 아니라 특검 도입 문제를 논의하는 수준이라면 그것은 뭐 우리도 응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안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4인 협의체에서 사실은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과정에서 시간을 벌면서 예산안 처리라든지 이런 데 명분을 쌓기 위한 용도로만 새누리당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새누리당은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네. 이미 우리가 그 방송 공정성 특위라든지 이런 데에서 네. 특위를 만들어 놓고 예. 하세월 그냥 허송세월만 하는 그런 그렇죠, 경우도 그렇죠. 여러 예. 번 지켜봤기 때문에 예. 그런 무용론에 대한 뭐 우려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의 계산이 있고 예. 또 자기 나름대로 시간 끌기가 됐든 어떤 뭐 전략과 전술이 있겠죠. 네. 민주당도 그런 면 다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좀 풀어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그 우려를 민주당의 지도부나 전략단위가 모르고 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보관을 갖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인 협의체가 만약에 구성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가동을 하다가 이게 타결의 여지가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거기서 더 큰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거는 각자가 상상 가능한 영역이죠. 네, 그렇게 둘게요. 그거를 지금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네. 상대편에게 패를 다 보이라는 말씀밖에 안 돼서. 예. 이게 결국은 가장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그냥 결과 도출은 우리는 모르겠고 뭐 논의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생산적이겠느냐? 라고 하는 의문이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싹 트잖아요, 사실. 세상 일은 몰라, 뭐, 누구만 알아, 뭐, 이런 광고가 있잖아요. 예. 세상 일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국정조사 특위와 관련된 평가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참 민주당 무기력하다. 네. 그리고 뭘 알아낸 게 있냐, 이러지만, 네. 사실은, 그리고 새누리당의 작전은 거기에서 국정원의 그런 그 행위가 네. 애국적인 행위였고, 당연히 해야 되는 대북 활동이었고, 예. 민주당이 이거를 정치적으로 연계했고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야말로 뭐라 그럽니까? 관선 변호사라고 그러나? 네. 이런 역할까지 했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권은희 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뜻밖의 증언들을 하고 대단히 담대하게 얘기를 하고 여러 정황이 더 드러나 버린 거 아닌가요? 예. 정말 모르는 겁니다. 이거를 뭐 저희가 이러쿵저러쿵 조사훈련을 해본들 네. 그 정방향이 어느 방향이냐를 정해놓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지금 정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상수는 청와대이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어떤 게? 상수요. 그러니까 특검 도입의 키를 쥐고 있는 그 청와대가 이게 뭐 변수가 아니라 거의 상수 아닙니까? 요지부동 아닙니까? 청와대도 요지부동이었고 네. 그리고 새누리당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예. 어쨌거나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허물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럴수록 특검이 더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게 이건 또 중요한 상수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청와대가 안 한다고 그러면 다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네. 상황이 계속 변화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끌고 가야지. 네. 이건 상수다. 이거는 뭐 변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둬버리게 되면 운용할 수 있는 전술폭이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네. 질문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주교구의 박창신 신부의 연평도 관련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관련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것은 뭐 부적절했다라는 취지의 그 이제 논평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뭐 그건 그대로 가는데 지금 한 보수 단체가 박창신 신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라는 그 뉴스 보셨죠, 대변인? 네.
거기다가 어제 청와대 같은 경우는 묵과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네. 만약에 이것이 박창신 신부에 대한 어떤 사법 처리라 만약에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그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설마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랴. 예.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로 모든 게 가름이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숨어있는 이면의 진실을 털어드립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네, 장윤선의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의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좀 전에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첫 질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김만길 대표는 왜 그 전국 정상화를 위한 대표회담을 제안을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네.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갑자기 어제 그 제안을 했을까요? 전격적인 제안을 한 배경은 아무래도 전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지속적으로 이제 대선 불법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22만 건의 트위터 글이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재단 전주교구 신부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비판하는 시국미사를 열면서 이제 말씀하신 박 신부님의 발언이 문제가 되니까 어찌됐든 이 전국을 타개할 뭔가 묘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특위특검을 좀 받아라 이런 차원에서 이제 열었지만 사실 그 김한길 대표가 그 제안을 했을 때 기자실에서 기자들이 저걸 왜 하는 거야? 뭐 한다고 될까? 별로 이제 뭔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거의 없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그 회담이 열리는 국회 본청 3층에 복도에 기자들이 꽉 차 있었지만 그 가운데 어떤 사람도 회담 결과가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낙관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어찌됐든 지속적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새누리당 지도부하고 만나서 뭔가 될 듯 말 듯한 회담을 하고 있으나 결론, 이 열매는 거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새누리당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조직이 더 이상 아니에요. 여당이긴 하지만 여당은 언제나 이제 청와대하고 스탠스 보조를 맞춰서 입장을 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청와대가 절대로 특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또 무슨 여러 가지 협상을 재개하고 또 중진들이 만나서 얘기한다고 합니다만 저는 결과가 특별히 반전된 이런 게 나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똑같은 질문도 드렸어요. 박용진 대변인께. 그게 되겠느냐? 네. 그랬더니 그 답변의 요지는 세상 일은 모른다. 예. 이런 요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세상 일은 모르지만 알 수 있는 일이 있죠. 예측이 가능한 일도 있고. 근데 그 특위는 사자가 모여서 특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황우여 대표나 그러니까 최경환 대표는 나름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 얘기는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을 넘는 도장을 찍어야 말이죠. 그러니까요. 도장.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 도장을 못 받아오는 거죠.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얘기가 안 풀리고 계속 공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책 없이 전국이 계속 꼬인 상태로 연말까지 가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쪽에서는 이제 예산 결산 문제 가지고 이제 민생 문제, 민생 법안, 예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이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는 민주당이 흔쾌히 예스하기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그제 계속 그 청와대 당정청이 지금 3종 세트로 나서서 종북 프레임을 짜고 있고 이제 덤비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 새누리당이 제안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받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사실 지금 중요한 것은 자꾸 이제 시국미사 발언이 커지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26분 가운데 뒷부분에 있었던 말미에 나온 약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제 일종의 말꼬투리를 잡고 가고 있는 것인데 본말이 지금 전도된 상황인 거죠. 지금 드러나고 있는 재판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선거 의혹이 이제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지 않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고 해명해야 된다라는 천주교 사제단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NLL 발언 가지고 막 종북으로 몰아붙이니까 지금은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중도 지식인들이 이건 좀 아니다 이렇게 반발하는 기류도 점점 형성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어제 그 여야 대표회담 관련 질문은 요거 하나만 더 드리고 마무리를 하죠.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우여 대표는 사나흘의 말미를 달라고 그랬어요. 네. 마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네. 이 점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사나흘의 여지를 달라고 한 것은 뭐 그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취지로도 읽힐 수 있지만 네. 사실 사나흘 이후에도 결정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네. 그게 사실 별 뜻이 없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예컨대 결정할 수 있다면 사실 황우여 대표가 어제 김한길 대표한테 지금 당장 회담을 하지 말고 사나흘 있다가 하자고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네, 사나흘 있다고 하자고 그랬는데 김한길 대표가 아니 기왕 한다 그러고 기자들한테 문자도 다 보내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기로 한 거를 안 하냐.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일단 만나서 얘기하는 것으로 합시다 해서 만났고 예. 그 자리에서 사나흘 연기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황우여 대표는 기존의 입장을 그 자리에서 반복한 것뿐이에요. 민주당의 얘기를 들으셨겠죠. 네. 듣고 쭉 들은 다음에 기존의 입장대로 사나흘 후에 다시 얘기합시다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사나흘 후에 이 꼬인 정국이 풀릴 수 있냐.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입장을 바꿀 수 있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 그 사나흘이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와의 좋게 표현하면 의견 조율을 네. 위한 시간 그렇죠. 이건가요? 그걸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사나흘 간의 의견 조율로 해결될 일 같으면 네. 벌써 사나흘 전에 풀렸겠죠. 알겠습니다. 여야 네. 대표회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그 당정청이 종북 프레임을 짜고 있다고 이제 좀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자, 그렇게 그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발언이나 네. 정의원 총리의 이제 국회 대정부 질의인과 답변이나 이런 걸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25일 만에 처음 네.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거의 작심한 듯이 얘기를 하셨어요. 네. 특히 이제 어휘를 선택한 어휘들을 보면 용납할 수 없다. 묵과할 수 없다. 묵과할 수 없다. 예. 뭐 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것은 사실 그 도대체 그 대한민국에서 인정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이분들은 척결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인 거고 사법 처리의 대상인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 뉴스 보셨겠지만 전주지검에서 박신부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고발장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겠다라는 이제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찬양 고무죄에 해당이 되는 이적단체 찬양은 7조 위반인 거죠. 예. 그렇습니까? 찬양 고무. 찬양 고무에 해당된다는 건데 그럼 과연 이게 법리 검토가 필요하겠죠. 예. 신부님 전체 강론을 수차례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제발 그 신문이 보도하는 세 줄짜리 그것만 보지 말고 전체 강론을 입수해서 다 읽어보시라. 내가 얘기하고자 했던 문맥이 무엇인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데 네. 신부님도 사실 그 강론에서 종북 프레임에 대한 비판을 하셨어요. 예. 무슨 말만 하면 노동자 편들면 학생 편들면 농민 편들면 다 종북으로 몰아붙이는데 꼭 그래야 되는 거냐. 그건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에서 어찌됐든 지난 대선의 정당성 문제에 시비가 걸릴 때마다 네. 이를테면 종북 프레임을 짜고 저것은 북한과 협조하는 세력 내지는 북한의 무슨 지령을 받아서 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국민을 이분법으로 가르려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특히 어제 황우여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 북한이 대남 선전 활동을 격화하는 상황에서 이를테면 부정선거와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말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말 자체 역시도 부정선거 이꼴 종북 이렇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종북주의자들의 것인 것으로 만드는데 과연 그러면 지난 대선의 부정선거 의혹 문제가 네. 이게 북한하고 관련돼 있는 것이냐, 예. 민주주의 근본에 관한 문제인 것이냐, 북한과 관련된 문제인 것이냐, 이거는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판단하고 따져볼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종북 프레임을 짜고 있다고 전제를 해놓고 그 종북 프레임 속에 가둬서 네.
그 장윤선 기자의 표현을 빌면 척결 네. 하고자 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그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최근에 김현 민주당 의원 대변인 오래 했고 이제 예. 청와대 춘추관장도 예. 하고 그랬던 분인데 최근에 이제 책을 냈어요. 오늘 출판기념회를 하는데요. 그 책에서 길게 대담을 하면서 이른바 지난 대선의 그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이 이제 기자들 및 몇몇 지인들하고 만났던 그 자리에서 했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건데요. 예. 이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것이 대선 그러니까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내다보고서 짠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찬 전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민주 세력에 대한 말살 정책 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종북이라는 그 프레임을 딱 짜놓고 그 안에 소위 얘기하는 1987년 이후 민주화 운동으로 성장했던 수많은 민주화 세력을 그 안에 가두고 이것은 좀 문제적 집단. 화하는 거죠. 그래서 존재의 이유를 좀 이렇게 국민 여론으로 이렇게 밀어내려는 이런 이런 판을 짜고 몰아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국회에서 정치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도 그 좀 민주주의 기반을 허무는 하나의 어떤 그 신호 이런 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벌어지는 일련의 이런 사태들이 반대를 용납하지 않는, 반대를 허락하지 않는 이런 사회로 가는 것은 정말 극단의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저는 이렇게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련의 흐름이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뭐 통진당 그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그렇죠? 그다음에 박창신 신부의 이제 그 연평도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민주당이 이런 스탠스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게 지금 장윤선 기자의 그러니까 분석대로 민주 세력 그 말살 네.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면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빨간불이 켜져도 거의 뭐 이 농도 100%의 빨간불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렇죠. 민주당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체감을 하고 있고 네. 내지 긴장을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는 굉장히 격앙된 상황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네.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문제도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로 심판을 하는 것이지 정당의 존재를 이거를 정부가 나서서 그 사법적 잣대로 판결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냐. 이건 네.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사석에서는 다 얘기를 해요. 아, 사석에서. 예, 사석에서 얘기하고 또 민주당 의원들끼리 모임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예.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심각하게 제기를 하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박창신 신부님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그 발언이 이제 뭐 본인은 오해라고 하시지만 그 발언이 사실 오해를 살만한 발언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것은 이제 천안함 또 연평도 희생자 가족 유가족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그 신부님의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민주당. 그러니까 왜냐하면 NLL 문제와 관련해서 잘못 엮이면 민주당에게 오히려 그 불똥, 그 종북 프레임 안에 민주당만이 엮으려고 할 거다라고 해서 아예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 민주당이 이제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은 어찌됐든 가능한 스탠스라고 생각합니다만 민주주의 전체적인 토대가 허물어지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불만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이나 적극적인 그 투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현재의 지도부가 그런 생각이 좀 아니기 때문에 지도부에 맞서는 지도부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뭔가 대응을 하는 것은 역부족이거나 옳지 않다거나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다거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도부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도부는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민주 세력 전체에 대한 말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해찬 총리는 그렇게 보시지만 이 민주당 지도부 김한길 대표라든가 전병헌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분히 정치적인 그
관계로 해석을 하지 이것이 뭐 민주 세력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발언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네. 이제 대중적 발언은 다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의도 정치 안에서 실행하는 흘러가는 행동 전략을 보면 그것은 그냥 정치적 역관계로 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고 있죠. 근데 좀 그 또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뭐 사석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도부한테 이제 그것을 그러니까 뭐 속칭 치받는 네. 이런 모습은 연출이 못 되고 있다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김한길 지도체제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약체인 지도체제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어떤 당내 기반도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이전과 비교를 해볼 때 네. 그렇게 본다 오히려 치받을 수 있는 그 공간과 여지는 더 큰 것 같은데 왜 못 치받는 거죠 그러면? 못 치받는 것이 아니라 네. 안 치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그 김한길 대표가 되기 전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김한길 대표가 되기 전에는 사실 그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이 네네. 굉장히 거셌고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이 친노 486에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렇게 화살이 몰렸잖아요. 예. 그래서 당원 중심의 정당이 필요하다며 김한길 지도부가 탄생한 뒤로는 사실 그분들이 세게 어필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거나 당내에서 이른바 당권 투쟁으로 보일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김한길 지도부가 하는 대로 김한길 지도부의 노선대로 따라가는 것이지 그밖에 다른 잡음을 내는 것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칫 민주당 안에는 친노 대 반노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보수 언론에서 행동을 게시하면 저것들 친노라서 그래 반노에 대항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당내 갈등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은 국정원 대선 개입, 국가기관 대선 개입이라는 큰 전선을 치고 새누리당, 정부 뭐 이렇게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적전분열 현상을 만들지는 말자라는 이제 그 일종의 묵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는 김한길 지도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싸워주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사실 의총이라든가 아니면 뭐 간사단, 뭐 상임위 간사단 회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등등의 회의석상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싸우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싸우고 있지만 그것이 다 이제 우산 안에 가려서 대중들에게는 노출되거나 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뭐 원내 지도부 회의할 때도 가끔 그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도 엄청 싸웠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뭐 그렇게 이제 내부에서 갈등은 계속 있습니다만 그것이 외화되지는 않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 네. 이 사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네. 이런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주로 친노 486 네. 이러다 보니까 근데 또 친노 486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들고 일어나면 또 개파 싸움으로 묘사가 되니까 그렇죠. 네. 자제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예, 한 가지만 첨언하자면 그러면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 친노 486만 부들부들 떨고 있느냐? 네.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개파로 따지면 또 이제 더 복잡해지고 이러는데 그 김한길 지도부 이외에 다른 분들은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막 겉으로 드러내놓고 김한길 지도부하고 그 대거리를 하는 맞짱 뜨는 방식으로 그런 그림을 만들지는 않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민주주의의 토대를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문제 같은 경우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지금 그 심각하게 좀 보고 있는 게 근데 이게 네. 박근혜 정권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사실은 이명박 정권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흐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는 창조 컨설팅으로 대변되는 이른바 노조 파괴 공작이라고 네. 하는 것에서 그 이 노조 파괴 공작이 계속 일관되게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거기서 지금 박근혜 정권 들어서 정교적 법의 노조화 네.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전공로를 치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해서 맞불을 놓기 위해서 물타기용이라고 하는 일회성이냐 네. 아니면 하나의 그 또 그 기반을 허물어뜨리기 위한 차원이냐 네. 이거는 달리 봐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한 축이 있는 것 같고 네. 또 하나의 축은 시민사회 부분인데요. 이 뉴라이트의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좀 다르게 읽을 여지가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뉴라이트가 등장하기 전까지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균질적 집단으로 그렇죠. 국민들이 바라봤죠. 그러면서 네. 일정하게 정파성에서는 일정하게 거리를 두면서 옳은 소리를 하는. 그래서 정치권은 못 믿어도 시민사회가 하는 말이라고 한다. 그것은 국민의 편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네.
뉴라이트가 등장을 하면서 이른바 시민사회를 진영화시켜버린다라는 네. 거죠. 진영화시켜버리면서 어느 한쪽의 시민사회의 어떤 그 국민적 설득력, 네, 시민적 권위라고 하는 것들을 삭감을 시켜버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언론 파트죠. 네. 사실은 뭐 종편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결국 이 차원에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정치 또는 정당의 사회적 기반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네. 내지 무너뜨리고 있다. 네. 이거는 길게 본다면 민주당이든 뭐 다른 그 정당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 비행하는 그 비행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현실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그런 어떤 존재인데 고공정만을 하게 만드는 뿌리 없는 조직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정당은 취약해지는 거고 네. 이렇게 바로 민주주의의 토대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결국은 정치의 사회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거에 대한 한번 그 일괄 정리와 네. 상황이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좀 진단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지금 거기서 이 종북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또 하나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그렇죠.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종북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이 아니라 네. MB 정권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걸로 본다면 상당히 심각하게 네. 그 이 사회적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과정으로 일관되게 지금 6년째 흘러오고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예.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네. 이것 그러니까 야당이 이것들에 대해서 얼마 정도 어느 정도까지 문제의식과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지 그렇죠. 사실은 또 그 결절점이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라고도 볼 수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정당의 사회적 기반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정당 그 자체도 자체도 무너뜨리려고. 무너뜨려. 아니 근데 이제 사실 통진당 같은 경우에는 뭐 스스로 자초한 문제가 네.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예,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 스스로 통진당이 얼마든지 이제 연대해서 싸울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렇지 못했던 거. 그리고 제가 정치권 관계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저렇게 단식을 오래 하고 있는데 네. 뭐 단식 준다는 메시지를 보내든가 뭐 국회의장도 안에서 뭐 어제 만났죠. 했다면 예. 뭐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야권에서 뭔가 돕겠다라든가 뭐 이런 걸 좀 하면 어떻겠냐라고 했더니 몇몇 의원들이 별로 원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신호도 없고 그래서 좀 저도 좀 그 점이 한 가지 의아했고 두 번째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은 통진당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 기반, 정당 질서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는 행위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정말 야권이 연대해서 함께 싸워야 되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자유주의 세력, 민주주의 세력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묵과할 수 없다라는 자세로 붙어서 함께 싸워줘야 되는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통진당은 통진당의 일. 뭐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센 거죠. 그리고 별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통진당하고 엮여서 가면 내년 지방선거에 또 발목 잡힌다. 차라리 여기서 확실하게 선을 긋고 가는 게 낫다. 박창신 신부 발언도 마찬가지예요. 전병헌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것도 사실 괜히 NLL 문제로 불필요하게 엮이면 민주당한테 불똥이 튀어. 그러느니 차라리 우리는 민주당하고 거리를 딱 끊고 민주당끼리 우리는 그런 세력 아니야라고 아예 저 선을 긋고 가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 보면 이것은 민주당이 잘못 오판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민주당은 사실 민주진영의 맏형이고 50년 넘게 민주세력을 담아왔던 조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직이 갖고 있던 커다란 덩치에 맞게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민주적 질서,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차곡차곡 꼬집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래야 민주당의 어떤 존재 이유도 생기는 거고 또 리더십도 생기는 거고 파워도 더 커지는 거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것을 스스로 차단해버리고 그 투쟁의 수단으로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이제 굉장히 작은 정당, 소정당화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지지율이 오히려 더 안 오르는 거 아닌가 이런 요즘 뭐 생각을 얼마쯤 해봅니다. 나와요? 지금? 요즘 뭐 한 13, 14% 정도 나오죠. 신당 창당하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이 20몇 %가 나오고 있고요. 네. 더 놀라운 것은 새누리당이 43.7%인가요? 예. 그 정도 모노리서치가 어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런 정도로 나왔습니다. 2008년 촛불 시위 직전에 네. 정당 지지도하고 비슷한 것 같네요. 그렇네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사실 이것도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국정원 지난 여름에 그 국정원 관련해서 줄기차게 싸웠지만 광장 안에 갇혀져 있었고 그 광장을 넘지 못했고 이제 그 한계가 계속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민주진영의 리더십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것을 혁신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계기점이 마련이 돼야 국민들도 이제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다들 그냥 한숨만 쉬면서 그냥 있는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뭐 안철수 신당도 잠깐 언급을 했으니까 그것까지 마저 짚고 가죠. 지금 이번에는 합니까? 28일인가요? 이번엔 한대요. 아, 예. 근데 28일 하는데 그럼 이번에 뭐 구체적으로 뭐 스케줄이 나오는 거냐라고 했더니 제가 어저께 송호창 의원 막 급하게 막 해가지고 3층에서 만났는데 아니 그 국회 본청 3층에서 만났는데 아니 뭐 구체적인 일정이나 네. 스케줄을 밝히는 것은 아니다. 네. 그리고 그 신당이 뭐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것을 하는 것도 아니다. 세력화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저도 물었죠. 네. 성원창은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다 신당에 대한 발표를 할 것으로 알고 세력화가 있는데. 당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사람들은 그러면 뭐 몇 월 달까지 뭐 당대표는 누구로 하고 당원 모집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세울 이념 노선은 뭐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꼭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자리는 아닐 것이다. 왜 지금 이 단계에서 신당이 필요하고 어떤 취지로 당을 만들 것이며 여기에 함께할 사람들을 모여달라 이런 정도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이 시점에 어쨌든 안철수 의원이 대한정당을 새롭게 만들겠다라는 시도를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새 정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시도라고 봅니다만 그러면 그 새정치라는 커다란 그릇 안에 과연 안철수 의원은 어떤 컨텐츠를 담을 것이냐. 그러니까 기성의 문법대로 과거에 그 지난 대선 때 뭐 국회의원 뭐 세비를 줄여야 됩니다. 뭐 숫자를 줄여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거대 담론으로 치고 나갈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어찌됐든 지금 왜 이 정당의 출현 그리고 이 정당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안철수 신당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도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기존에 얘기했던 것을 반복한다거나 뭐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된다면 그건 역시도 그냥 미미한 수준으로 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세력화 선언이라고 하는 것들을 신당 창당 선언으로 이해할 여지도 있잖아요. 사실. 그럼요. 아니 근데 신당 창당 선언인 것이죠. 그렇죠. 사실은. 그럼 일단 그거는 진일보라고 좀 더 나간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난주보다는 좀 나간 거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이래서 신당이다. 네. 다시 말해서 다른 정당과는 이래서 다르다. 그렇죠. 이것까지는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뭐 이제 주장을 옮기면 송호창 의원에 따르면 보수 진보 예. 우리는 진영에 갇혀 있지 않겠다라는 예. 주장을 했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로 갈리어서 싸우는 이 진영 논리를 혁파하고 새로운 제3의 대안을 내는 어떤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민주주의와 무슨 어떤 뭐 이렇게 의제 담론으로 나타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예. 것들이 뭐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계가 세력화 선언을 하면 네. 세력화 선언이라고 개념화해야 되는 거죠? 세력화 선언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신당 창당이라고 하진 않았으니까. 예. 세력화 선언을 하게 되면 이제는 안철수 의원 개인에서 안철수 세력이 되면서 그러면 정치권이 네. 3자 구도를 하나의 이제 기정 축으로 해놓고 움직인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김성식 전 안철수 캠프 선대 본부장이 최근 부산 강연에서 네. 2단계 창당론을 어필한 바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 뭐냐면은 지방 선거 때까지는 예. 각자 도생으로 이렇게 선전을 하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잠깐만 그 얘기는 안철수의 이름으로 출마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이제 세력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안철수 신당이 뭐 이름이 나오겠죠. 무슨 당 뭐 이렇게 나올 것이고 민주당은 또 민주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각자 도생은 아니고 안철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당, 민주당 예.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과 안철수당.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게 당끼리. 예, 당끼리. 그러니까 민주당은 예. 민주당 소속대로, 예.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신당은 안철수 신당대로 예. 이렇게 예. 한 다음에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이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7월 재보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2016년 총선을 바라보고 야권의 재편 을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근데 각자 도생이 그러다 보면 각자 도태로 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3자 구도가 되면은 네. 그 게임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선거에서? 3자 구도로 가면 새누리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예. 이쪽은 어찌됐든 표가 갈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부지리로 그러니까 보면 다 그래요. 그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후보가 둘이 나오면 민주당이 이기고 민주당 관계자 후보 둘이 나오면 새누리당이 이기고 이런 프레임이거든요. 대체로
한국의 정치 지형을 보면 선거 구도가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내년 지방선거 때 이제 그렇게 되면 불을 보듯 그 결과는 뻔한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굉장히 잘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어제 우원식 최고위원도 혼자 하지 말고 안철수 의원 민주당하고 같이 합시다 이런 이제 연대 주장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안철수 진영에서는 현재와 같은 민주당과는 합칠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현재와 같은 민주당하고는 시너지도 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정당의 자기 혁신이 제일 중요한데 과연 민주당이 국민들 앞에 자기 혁신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냐, 자기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 그것은 아니지 않냐라는 것이 안철수 진영이라고 해야 됩니까? 신당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쪽 관계자들의 주장입니다. 각자 도생으로 가서 그러니까 선거에서 일정하게 그 성과를 본다라고 한다면 그것의 그 단서 조항은 네. 안철수 신당이 새누리당의 그 지지층을 상당 부분을 잠식할 수 있을 때만이 성립되는 그건 그림이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을 해서 분석을 해보면 사실 안철수 의원이 네. 그 새누리당 이른바 범새누리당 지지층을 네. 공략해서 일정하게 그걸 잠식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안철수 의원이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주장을 했지만 지난 1년간 국회의원이 된 뒤로 새로운 정치의 어떤 모델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정치의 모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별로 드러난 게 있다고 평가하세요? 관전 정치. 평론 정치. 평론 정치. 저도 약간 그렇게 보거든요. 평론 정치. 뭐냐면 이제 그거는 자꾸 딱 제3자적 입장에서 평가하고 나는 관계없는 저 같은 것처럼. 사람이 영역. 그러니까 김종배의 영역을 침입한. 근데 여하튼 무슨 얘기냐면 뭔가 이제 존재감을 새 정치의 존재감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분이 그동안. 네. 그래서 이제 더 앞으로 그럼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의도 정치권 안에서는 세력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주변의 사람들도 잘 안 모이고 무엇보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론이 그것이 정확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람들이 못 모이고 안 모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좀 그 과정에서 세력화의 과정에서 안 의원이 새로운 뭔가를 보여줄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보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정당의 사회적 기반을 언급을 했잖아요. 네. 자 이제 문제는 안철수 신당의 사회적 기반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자 이 문제가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 무작위 대중의 어떤 감성적 지지라고 하는 것은 네. 사실은 그건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 사실 안철수 신당에서 아주 진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네. 자 우리들의 그게 이제 그 신당의 색깔하고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 네. 우리의 색깔은 이것이고 이렇게 네. 된다면 어느 정당과 손을 잡느냐의 문제 이전에 네. 우리는 어떤 세력, 네. 어떤 사회와 어떤 사회에 기반을 해서 네. 당을 가져가겠다. 이게 네. 사실 정당론의 가장 그렇죠. ABC 아닙니까? 맞아요. 예. 저는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그 삼김 시대 이후에 1인 정치, 1인에 기대어서 하는 정치는 끝났다라고 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과거하고 다르게 다각화된 네트워크 형태의 정치 구조가 돼야 된다라는 그래서 가버넌스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안철수 신당은 안철수라는 개인기 이런 거에 좀 의존해서 지금까지 이제 세력을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28일 날 있을 선언 이후에도 그러면 1인 안철수의 기대는 정치로 계속 가서 이것이 성공할 수 있겠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김성식 전 본부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의원 스스로 새 정치를 하려면 자기 스스로를 내려놓고 안철수 의원이 다른 사람들이 뛸 수 있는 그 판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거기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문성근 전 민주통합당 대표가 최근 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민정당 노선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기 당원 중심론을 주장했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안 의원이 그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던데요. 20, 30대에 대한 열광,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 30대들이 그냥 놀 수 있는 어찌됐든 온라인 과정, 그러니까 온라인의 플랫폼을 만들고 이 사람들이 뭐 지구당 협의회, 뭐 지역 협의회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 오프라인의 활동을 통해서 그 결과로 인해서 뭐 정당에 가입할 수 있으면 정당에 가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지 그룹으로 남을 수 있게 이렇게 온오프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시민정당 노선을 좀 만들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 전에도 비슷한 얘기. 그 얘기는 계속하는 얘기죠. 네. 이분이 계속하는 얘기인데 이분의 뜻대로 관철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 민주당도 탈당하고 뭐 이런 건데요. 예, 예. 근데 저는 다시 한번 한국 정치가 지금 1970 응답하라 1972를 찍고 있는 거냐 뭐 이런 비난이 이제 막 나오고 있는데 네티즌들 사이에서 말이죠. 다시 한국 정치가 유신,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우리 정치가 나아갈 방향과 비전이 어느 쪽인지 그리고 한국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새롭게 만드는 계기나 그 발화점이 되는 방향이 된다면 그것조차도 한국 정치에서는 뭐 좋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저도 한 말씀만 곁들이면 민주주의는 참여거든요. 그렇죠. 민주주의 요체는 참여죠. 그런데 문제는 참여가 개별적 참여가 아니라는 거죠. 개별적 참여가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물론 개인적 자발성이 거기서는 당연히 뭐 기본으로 깔리는 건데 누구와 함께 어떤 통로를 통해서 참여하느냐의 문제. 그렇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 정치권이 더 범위를 좁히면 야당이 야권 세력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제가 볼 때 지금 이 정치가 일정하게 정체 현상 내지 퇴보 현상을 빚는 주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게 아니냐. 그렇죠. 어떤 그 참여의 통로를 만들어 주느냐에서 그래서 내가 누구와 어깨 동무라고 참여하겠는가 네. 이거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민의 연대가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 지금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 참여 시대를 참여 정치 시대를 열어야 되는 시점에 오히려 막 과거를 후퇴해서 말 잘못했다고 막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게 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럼 용납하고 아 맞아 우리 정치는 지금 이렇게 가야 돼 하고 억셉트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면 저는 광장에서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얘기할 수 있는 길을 열고 말씀하신 대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광장도 중요하고요. 네. 제가 볼 때 일상 공간이 되게 중요한 네. 것 같아요. 일상 그러니까 다시 공간이. 말해서 이 삶을 그러니까 꾸려 들어가는 일상 공간에서 네.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고 네. 그것이 하나의 또 참여의 통로가 되고 네. 공동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해 들어가는 이게 가장 기본인 것 같은데 네. 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너무나 좀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 기존 정당들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 말씀 그냥 덧붙인 겁니다. 근데 너무 답답하죠 지금. 네? 야당이 하는 게 너무 답답하지 않으세요? 저는 진행자이기 때문에. 네. 아 예. 자 오늘 이 정도로 하죠. 네. 아무튼 그 안철수 신당 같은 경우는 28일이요. 내일 목요일이요. 모레네요. 내일 모레 예, 목요일이죠. 한번 일단 좀 그것까지 지켜보고 네. 뭐 다음 또, 주에 또 얘기하죠. 예, 평가할 수 있는 뭐 근거는 그때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김창욱이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네, 날이 다시 추워지고 있죠. 참 올해 겨울 정말 혹독할 것 같습니다. 여름에 그렇게 무더웠는데 여름이 무더우면 겨울도 매섭다고 하죠. 아마 그게 그대로 구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